너무 늦게 찾아와 죄송합니다. 아가씨, 초겨울 찬바람이 몰아치던 그날 오후 국내 최대 로펌 앞에서 만삭의 여자가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은 지 불과 몇 분, 시어머니는 돈다발을 얼굴에 뿌리며 등을 돌렸죠. 남편은 끝내 한마디 말도 하지 않은 채 건물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급하게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가르며 걸어온 중년의 남자, 재계 거물 윤성철 회장이었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 앞에 섰고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천천히 허리를 꺾었습니다. 만삭의 여자를 향한 90도 인사. 이 여자의 정체는 무엇이며 그날 윤 회장의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였을까요? 인생별 사연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복한 기운이 그곳으로 전해지도록 마음 쓰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초겨울의 칼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만들던 오후였습니다. 국내 최대 로펌 정인의 위압적인 유리 건물 앞에 칠흑 같은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어요. 잠시 후 뒷좌석 문이 거칠게 열리고 한 여인이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며 밀려 나왔습니다. 금방이라도 허리가 끊어질 듯 무겁게 부풀어 오른 배를 간신히 감싸 안은 수진이었어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자신을 밀쳐낸 시어머니 황영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지금 이게 무슨... 수진의 떨리는 목소리는 높다란 빌딩 사이를 스치는 바람에 힘없이 흩어졌네요. 황영희는 대답할 가치도 없다는 듯 수진의 팔뚝을 억세게 잡아챘습니다. 입 다물고 따라 들어와. 더는 내 목소리 듣는 것조차 역겨우니까. 황영희는 수진을 짐짝처럼 끌고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의 온기마저 얼려버릴 듯한 차갑고 정적인 로비의 공기가 수진의 폐부를 시리게 찔렀어요. 미리 약속이 된 듯 직원의 안내를 받아 도착한 회의실에는 말끔한 정장을 입은 변호사가 무표정하게 서서 그들을 맞았습니다. 수진은 애타는 마음으로 남편 민준을 쳐다보았지만 그는 약속이라도 한 듯 창밖의 삭막한 도시 풍경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앉거라. 황영희가 턱짓으로 가리킨 자리에 수진이 마지못해 앉자 그녀는 악어 가죽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신경질적으로 던졌습니다. 하얀 봉투 위로 인쇄된 이혼 합의서라는 세 글자가 수진의 눈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이게 뭐예요, 어머님? 수진의 목소리가 신라처럼 가늘게 떨려 나왔습니다. 눈이 있으면 똑똑히 봐. 이혼 서류야. 내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근본 없는 고아인 거. 내가 눈 감아주고 며느리로 들여줬으면 평생을 감사하며 납작 엎드려 살아도 모자랄 판에 감히 우리 집안에 먹칠을 해?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디서 감히 그 더러운 입으로 어머님 소리를 해? 내 존재 자체가 우리 민준이 앞길을 가로막는 흠이야, 흠. 수지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본능적으로 뱃속의 아이를 필사적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이 아이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는 어미의 본능이었어요. 그녀는 마지막 남은 희망 한 조각을 붙들고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 씨, 제발 설명 좀 해줘요. 어머님이 뭔가 단단히 오해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제 저녁에도 아기 이름같이 지었잖아요. 태어나면 어디부터 데려갈지 함께 웃으며 이야기했잖아요. 수진이 그의 팔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민주는 벌레라도 닿은 듯 차갑게 몸을 피했습니다. 그 잔인하고 작은 몸짓 하나에
수진의 세상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길고도 무거운 침묵 끝에 민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은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해. 그 말을 끝으로 두 사람은 회의실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한마디는 수진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두 사람이 함께 쌓아 올렸던 사랑과 믿음, 행복했던 모든 추억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마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그냥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어요. 수진은 바로 두 사람을 뒤따라 빌딩 입구로 가 소리쳤지요.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우리 뱃속에 당신 아이가 있잖아요. 수진이 절규하자 황영희는 코웃음을 치며 더욱 잔인한 말을 칼날처럼 내뱉었습니다. 아기, 그게 정말 우리 민준이 아이라는 증거라도 있어? 어디서 굴러먹던 씨인지 모를 내 뱃속의 것까지 우리 집안의 대를 잇게 할 순 없지. 황영희는 가방에서 두툼한 돈다발을 꺼내 수진의 얼굴을 향해 경멸적으로 뿌렸습니다. 지폐 뭉치가 수진의 뺨과 어깨를 스치며 바닥으로 무력하게 흩어졌어요. 내가 진짜 원했던 건 이런 거 아니었어? 이 더러운 돈 받고 이 서류에 도장 찍고 당장 우리 눈앞에서 꺼져. 수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독한 배신감과 모멸감에 숨이 턱 막혀왔어요. 굳게 닫히는 육중한 문소리가 수진의 남은 세상마저 단절시키는 듯 했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뱃속의 아이는 어머님 손주잖아요. 시끄러워. 그 아이가 정말 내 손주인지도 알 수 없지. 악에 바친 말이 수진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짓밟으려 할 때였습니다. 끼잉 마이너스.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이 로펌 앞의 소란을 단숨에 집어삼켰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어요. 언제 다가왔는지 번쩍이는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바로 앞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현실과는 동떨어진 듯한 그 압도적인 존재감에 웅성거리던 소음마저 잦아들었네요. 곧이어 운전석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기사가 내려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잘 닦인 구두만큼이나 반듯하고 기품 있는 중년의 신사였습니다. 흐트러짐 없는 머리카락, 값비싸 보이는 맞춤 정장, 그리고 얼굴에 서린 연륜과 위엄은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누구야, 저 사람은? 세상에, 저분. 해인그룹 윤성철 회장님 아니세요? TV에서 봤는데. 주변의 수군거림이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수지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을 향해 망설임 없이 걸어오는 낯선 남자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어요. 황영희 역시 예상치 못한 거물의 등장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자신이나 아들을 찾아온 중요한 인물일 거라는 착각에 헛기침하며 표정을 가다듬는 것이 우스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시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한 사람, 바닥에 주저앉은 한수진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수진의 바로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지켜보던 모두의 눈이 휘둥그레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대한민국 재계 서열 수익권에 드는 해인그룹의 총수 윤성철 회장이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 한복판에서 남루한 차림의 만삭 임산부 앞에 90도로 허리를 깊게 숙인 것입니다. 찾았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윤성철 회장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렁그렁한 눈으로 수진을 올려다보는 그의 얼굴에는 안도와 감격,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은인의 따님을 제가 너무 늦게 이제야 찾았습니다. 네, 저를 아세요?
수진이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습니다. 은인이라니, 따님이라니.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지금 이 상황이 현실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이 말도 안 되는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던 황영희가 정신을 차리고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회장님께서 어쩐 일로? 혹시 저희 민준이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리고 은인이라니, 그게 무슨... 하지만 윤성철 회장은 그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허리를 펴고는 수진을 부축해 일으키며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혹시 아버님 성함이 한민호 씨, 어머님 성함이 김은영 씨가 맞으십니까? 네, 맞아요. 저희 부모님 성함을 어떻게? 수진의 눈이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잊을 수 없는 너무도 그리운 이름이었어요. 그 이름을 이 낯선 남자의 입에서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역시 맞았군요. 제가 평생을 찾아 헤맸습니다. 윤성철 회장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하며 그제야 고개를 돌려 황영희를 쏘아보았습니다. 방금 전 수진을 향하던 온화한 눈빛은 온데간데없고 경멸과 분노로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시선이었습니다. 당신이 황영희 씨 맞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습니다. 황영희는 자신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네요. 네네. 그런데요. 무슨 일이시죠? 15년 전 한민호 씨 부부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나뿐인 딸, 바로 수진 씨를 위해 남긴 거액의 사망보험금. 당신이 가로챘지요. 네네.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황영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뒷걸음질 치며 손사래를 쳤어요. 증거도 없이 사람을 이렇게 매도하시면 안 되죠. 저는 그런 돈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그녀의 뻔뻔한 외침에 윤성철 회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증거라. 좋지요. 여기 당신이 위조한 서류와 돈을 빼돌린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그 돈으로 당신 사업장 임대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구입에 사용되었다는 증거까지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그가 서류 봉투를 그녀의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진 봉투에서 서류 몇 장이 흩어져 나왔어요. 황영희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거짓말이야. 전부 다 조작된 거라고. 조작인지 아닌지는 곧 경찰서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될 겁니다. 당신은 15년간 이 아이의 삶을 통째로 도둑질한 겁니다. 아니야. 아니라고. 황영희는 주저앉아 흩어진 서류를 주워 담으려 했지만 손이 부들부들 떨려 제대로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수지는 그저 눈만 깜빡이며 눈앞의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어요. 보험금 15년 전 도둑질. 단어들이 머릿속을 둥둥 떠다녔지만 문장으로 이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회장님, 이게 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윤성철 회장은 다시금 한없이 부드러운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수진 씨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겁니다. 수진 씨의 부모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수진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쥐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자 그동안 애써 버텨왔던 수진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네요. 자, 이런 곳에 더 계실 필요 없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윤성철 회장은 넋이 나간 수진을 이끌고
검은 세단으로 향했습니다. 기사가 재빨리 뒷좌석 문을 열었고 사람들은 홍해처럼 길을 갈라주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는 황영희와 충격에 빠진 민준을 뒤로 한 채 수지는 꿈을 꾸듯 차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자 시끄러운 바깥 세상과 완벽하게 차단되었습니다. 15년간 이어진 지독한 악몽이 정말 끝날 수 있을까요? 수지는 창밖으로 빠르게 멀어지는 로펌 건물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구원의 손길일지 아니면 또 다른 폭풍의 시작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윤성철 회장의 차가 출발하기 직전 그는 잠시 수진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 씨, 혹시 황영애 씨가 부모님의 친구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네, 그건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저를 걷어주셨다고. 수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꿈틀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윤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걷어주셨다. 참으로 뻔뻔한 거짓말이군요. 차는 서울의 밤거리를 미끄러지듯 달렸습니다. 네온사인 불빛이 창문을 스치며 수진의 창백한 얼굴을 번갈아 비췄어요. 그녀는 숨을 죽이고 회장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5년 전 봄 골목 안쪽에 자리한 작은 식당 수진이네. 간판은 낡았지만 안에서는 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한민호는 주방에서 국물 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보, 오늘 육수 맛이 끝내주는데? 손님들 좋아하시겠어? 그럼요. 새벽부터 우린 보람이 있네요. 앞치마를 두른 김은영이 환하게 웃으며 반찬을 덜고 있었습니다. 카운터 구석에서는 13살 수진이 숙제를 하다 말고 엄마를 바라보며 방긋 웃었어요. 엄마, 저 숙제 다 끝나면 설거지 도와줄까요? 아이고, 우리 딸. 공부나 해. 엄마 아빠가 다 할게. 그때 식당 문이 달그락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섰습니다. 황영이었어요. 화장은 진했지만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언니, 오늘도 왔어. 어머, 영희 씨. 어서 와요. 자리에 앉아요. 은영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영희는 구석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언니, 나 진짜 미치겠어. 이번 달 임대료를 어떻게 내야 할지 모르겠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영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또 사업이 안 풀려요? 안 풀리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망해가고 있어.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전화하고 어제는 사무실까지 찾아왔어. 황영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파르르 떨렸어요. 은영은 남편과 눈빛을 교환한 뒤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영희 씨, 얼마나 필요해요? 200만 원만 있으면 이번 달은 넘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언니, 나 진짜 언니한테 빌려달라고 하려던 건 아니야. 그냥 하소연 좀. 됐어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은영의 말에 황영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언니 진짜 괜찮아? 친구 좀 도와주면 어때요? 우린 이렇게 건강하고 수진이도 있잖아요. 민호가 주방에서 나오며 아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황영희의 방문은 잦아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던 게 일주일에 한 번이 되었고 급기야 며칠에 한 번씩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언니 미안한데 이번만 더. 오빠 제발 한 번만 더 도와줘. 이번에 정말 대박 나면 다 갚을게. 민호와 은영은 차곡차곡 모아둔 돈을 조금씩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수진의 학원비를 아껴가며
자신들의 용돈을 줄여가며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언니, 오빠,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식당 문을 박차고 들어온 황영희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민호 부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희 씨, 이러지 마요. 일어나요. 싫어요. 안 일어나요. 제발, 제발 보증만 서주세요. 그냥 이름만 빌려주시면 돼요. 절대 피해 안 가게 할게요. 보증을? 그게 무슨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만 대출받으면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근데 제 신용으로는 안 돼요. 보증인만 있으면 되는데. 민호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희 씨, 그건 안 돼요. 우리도 여유가 없어서. 오빠, 저 죽어요, 진짜. 이번 주까지 돈 못 구하면 저 정말 큰일 나요. 황영희의 절규가 식당 안을 울렸습니다. 손님들이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은영은 당황한 얼굴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결국 마음 약한 두 사람은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영희 씨, 정말 조심해서 해요. 이건 우리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예요. 알아요, 알아요. 오빠, 언니, 평생 은혜 못 잊을게요. 정말 감사해요. 황영희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서류를 챙겨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등 뒤로 민호와 은영의 얼굴에는 지울 수 없는 불안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은영이 떨리는 손으로 등기우편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황급히 달려와 편지를 뜯었어요. 내용을 읽던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채권 추심 통지서래요. 3천만 원에 이자까지 해서 5천만 원을 갚으래요. 우리한테. 영희 씨는 뭐래요? 전화도 안 받아요. 문자도 씹어요. 민호는 당장 황영희의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텅 비어 있었어요. 철거된 간판, 나뒹구는 쓰레기, 그리고 붙어있는 압류 딱지들. 망했구나. 그는 무릎이 꺾이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후 민호는 간신히 황영희를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다른 동네 카페에서 태연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영희 씨. 민호가 다가가자 황영희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오빠, 왜 이래요? 여기서 소리 지르면 어떡해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빚은 어떡하고. 당신이 책임진다고 했잖아요. 오빠도 도장 찍을 때 각오하고 찍은 거 아니에요? 보증 선다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녀의 차가운 말투에 민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진심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도와줬는데. 그래서 고마웠어요. 근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잖아요. 나도 망했는데 어쩌라고요? 황영희는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빠네도 이제 알아서 하세요. 난 바빠요. 그녀는 그렇게 돌아서 버렸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배신감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자가 이자를 낳았고 독촉 전화는 하루도 빠짐없이 울려댔어요. 여보, 우리 식당 팔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겠지. 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10년 넘게 일군 식당을 팔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어느 날 밤 민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보험 서류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사망보험. 자신과 아내에게 만약에 일이 생기면 5억 원이 나오는 보험이었어요. 이것만 있으면 수진이는 적어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텐데.
그는 떨리는 손으로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생활비를 쪼개고 또 쪼개서 말이에요. 여보, 우리 수진이는 꼭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우리 딸 착하고 예쁜데 당연히 행복해야죠. 두 사람은 방 안에서 잠든 딸을 바라보며 쓸쓸히 웃었습니다. 한 달 후, 그날 밤이었습니다. 여보, 식자재 배달이 늦었네. 제가 직접 시장 가서 사올게요. 그래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제가 차 가져올게요. 민호가 낡은 경차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은영이 조수석에 올라탔어요. 두 사람은 한적한 도로를 달렸습니다. 여보, 저거 사고 아니에요? 앞쪽에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뒤집혀 있었습니다. 차체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잠깐만요. 민호는 급하게 차를 세웠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뛰어내려 사고 차량으로 달려갔어요. 여보, 119 불러요. 빨리. 안에 사람 있어요. 의식이 없어요. 차 안에는 피투성이가 된 중년 남자가 운전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바로 윤성철 회장이었어요. 민호는 이를 악물고 비틀어진 차 문을 억지로 열기 시작했습니다. 안 열려. 여보, 위험해요. 기름 냄새 나요. 그래도 사람을 그냥 둘 순 없잖아요. 민호의 손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날카로운 철판에 손바닥이 찢어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영도 남편을 도와 필사적으로 차문을 잡아당겼어요.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자, 잡았어요. 두 사람은 의식 없는 남자를 끌어냈습니다. 무거운 몸을 간신히 들어 올려 차에서 멀리 옮기기 시작했어요. 민호의 이마에서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조금만 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과광 마이너스.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귀가 먹먹해지는 폭발음과 함께 엄청난 열기가 몰려왔어요. 차량이 화염에 휩싸이며 폭발한 겁니다. 으악! 충격파가 세 사람을 덮쳤습니다. 민호는 본능적으로 아내를 끌어안았고 은영은 구해낸 남자를 자신의 몸으로 감쌌어요. 뜨거운 파편들이 사방으로 날아와 그들의 등과 팔, 다리에 박혔습니다. 여보. 두 사람은 온몸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민호의 시야가 흐려졌어요. 마지막으로 떠오른 건 딸 수진의 얼굴이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아빠가.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의식은 이미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윤성철 회장의 목소리가 차 안에 낮게 깔렸습니다. 온몸이 붕대로 감겨 있었고 움직일 수조차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살아난 건 기적이라고, 두 분이 목숨을 걸고 저를 구해주셨다고 말이에요.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두 분은 안타깝게도 새벽녘에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많은 피를 흘리셨어요.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지만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를 살리기 위해 두 분이 희생하신 겁니다. 차창 밖 가로등 불빛이 수진의 눈물을 반짝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즉시 유족을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3살짜리 딸이 혼자 남았다는 걸 알게 됐지요. 하지만 저도 중상이었습니다. 3달 동안 병원에서 꼼짝도 못했어요. 그 사이에 황영애 씨가 모든 걸 가로챘습니다. 회장의 주먹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법정 대리인이 되어 5억 원의 보험금을 빼돌렸고 수진 씨를 마치 하인처럼 부렸습니다. 제가 퇴원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어요. 그럼 회장님은 그때부터 저를
15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멀리서 어설프게라도 말이에요. 회장이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판단이 틀렸습니다. 황영희가 수진 씨를 며느리로 받아들인다기에 그래도 가족으로 대우받겠거니 착각했어요. 수진 씨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정밀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지옥 같은 진실을 알게 됐지요. 수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회장님, 제 부모님이 그렇게... 네. 수진 씨 부모님은 영웅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들의 딸을 지켜드리지 못한 죄인입니다. 차는 계속 밤길을 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진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구독자님들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여자의 선택이 궁금하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고요한 정적만이 흐르던 윤성철 회장의 차 안. 수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세상 전부였던 그 집 앞 골목이 까마득히 멀어지는 것을 보니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을 훔쳐보는 듯한 기묘한 기분이 들었네요. 만삭의 몸으로 길바닥에 내쫓겼던 절망의 순간과 지옥 같던 시집살이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심장 속에서 뒤엉켰습니다. 많이 놀랐을 겁니다. 미리 언질이라도 주었어야 했는데 너무 급한 마음에 신뢰를 범했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윤성철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띤 채 수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해야죠. 회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수진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뱃속의 아이와 함께 갈 곳 없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테니까요. 천만에요. 제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당연히 수진 씨에게 돌아갔어야 할 몫이었을 뿐입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 수진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같은 시각 황영희는 자신의 호화로운 아파트 현관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분노와 모멸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감히 나한테... 그 영감탱이가 뭔데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어. 그녀는 소파에 핸드백을 집어 던지며 악을 썼습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누구야?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와. 하지만 초인종 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곧이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다급하게 이어졌습니다. 짜증이 머리끝까지 치민 황영희가 현관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법원 마크가 찍힌 조끼를 입은 남자 여러 명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신데 이렇게 무례하게... 어머, 법원에서는 무슨 일로? 황영희는 순간 표정을 바꾸며 교양 있는 채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녀의 가식을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법원 집행관실에서 나왔습니다. 황영희 씨 명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 영장입니다. 네? 가압류요? 무슨 말씀이세요? 전 빚 같은 거 한 푼도 없어요. 저희는 영장에 따라 집행할 뿐입니다. 잠시 비켜주시죠. 집행관들은 황영희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익숙하다는 듯 붉은색 압류 스티커를 꺼내 들었습니다. 자, 잠깐만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남의 집에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하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쩍 소리를 내며 거실의 80인치 TV에 첫 번째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안 돼. 그거 얼마짜린 줄 알아? 당장 그거 떼지 못해. 쩍쩍. 이탈리아에서 수입했다는 고급 가죽 소파와 대리석 테이블에도 무자비한 붉은 낙인이 찍혔습니다.
황영희의 눈이 뒤집혔네요. 이것들 나 손대지 마. 이건 다 내 돈 주고 산 내 거라고. 그녀가 미친 사람처럼 달려들어 집행관의 팔을 붙잡았지만 다른 집행관이 그녀를 가볍게 떼어냈습니다. 공무집행을 방해하시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얌전히 협조해 주십시오. 냉정한 목소리가 그녀의 발악을 비웃는 듯 했습니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꾸민 거야? 윤성철, 그 영감이야? 그런다고 내가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아. 이의가 있으시면 법원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십시오. 저희는 절차에 따를 뿐입니다. 집행관들은 기계처럼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녀가 아끼는 명품 가방, 보석함, 심지어는 벽에 걸린 그림에까지 붉은 딱지가 붙어나갔습니다. 그녀가 수진의 눈물 위에서 쌓아 올린 탐욕의 성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내 돈이야. 내 아들 앞길을 위해 모은 돈이란 말이야. 그녀의 절규는 텅 빈 거실을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한편 황영희의 아들 민준의 사무실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흘끔거리며 자기들끼리 수군거렸고 몇몇은 노골적으로 경멸의 눈빛을 보내기도 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침부터 왜들 저래? 민준이 영문을 몰라 중얼거릴 때 옆자리 김대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민준 씨, 혹시 사내 게시판 확인해 봤어요? 게시판? 아니, 아직.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민준이 서둘러 사내 게시판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조회수 1위로 올라와 있는 게시물 제목을 본 순간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충격 영상 만삭의 아내를 내쫓은 비정한 남편과 시어머니 해인그룹 회장 직접 등판. 이게 뭐야? 떨리는 손으로 클릭하자 오늘 아침 로펌 앞에서 벌어졌던 모든 상황이 담긴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어머니 황영희가 수진에게 돈을 뿌리며 악담을 퍼붓는 모습, 그리고 자신이 그 옆에서 차갑게 외면하던 모습까지 전부 다 말입니다. 댓글창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만삭 아내한테 저게 할 짓이냐? 사람이 아니다. 남편이란 작자는 옆에서 뭐하고 있는 거야? 똑같은 인간이지. 우리 회사 이미지 어쩔 거야. 당장 해고해야 하는 거 아니냐? 얼굴이 불타는 것처럼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민준 씨, 잠깐 나 좀 봅시다. 인사팀장이 굳은 얼굴로 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게시판은 봤을 테니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팀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저건 다 제 어머니가 혼자 벌인 일이라고요. 박민준 씨 영상 속에서 당신은 뭘 했습니까? 그저 방관했을 뿐입니다. 몰랐다는 변명이 통할 거라 생각합니까? 더군다나 상대는 해인그룹입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어머니와 연을 끊어서라도. 이미 늦었습니다. 인사팀장은 단호하게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내린 결정입니다. 오늘부로 박민준 씨는 해고입니다. 해고라니요. 제가 이 회사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건 부당합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제소하십시오.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을 겁니다. 영상 속에서 당신은 아내를 버린 비정한 남편으로 낙인 찍혔어요. 우리 회사는 그런 사람을 품고 갈 여유가 없습니다. 인사팀장은 차갑게 말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퇴직 절차는 규정대로 진행될 겁니다. 오늘 중으로 짐 정리해서 나가보도록 하세요. 회의실에 홀로 남겨진 민주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명예, 직장, 그리고 동료들의 신뢰까지. 황영희의 탐욕이 불러온 몰락은 이제 막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고 쫓겨나듯 회사를 나온 박민주는 그대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온 집안에 붙어 있는 붉은색 압류 딱지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머리를 쥐어뜯으며 악을 쓰고 있는 어머니, 황영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꼴이에요? 저 회사에서 잘렸어요. 뭐? 잘려? 이 마당에 너까지 잘리면 우린 이제 어떡하라고. 다 어머니 때문이잖아요. 그깟 돈이 뭐라고 수진이한테까지. 어머니 욕심 때문에 제 인생까지 전부 망했다고요. 민준의 원망 섞인 외침에 황영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뭐? 내 탓? 이 어미 탓을 해? 넌 몰랐어? 넌 그 돈으로 편하게 안 살았냐고. 이제 와서 발 빼시겠다? 어림없다, 내 아들. 너도 공범이야. 전 정말 몰랐어요. 장인, 장모님 빚 갚고 남은 돈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와서 이 어미 혼자 죽으라고? 천만에.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거야, 우린. 한때는 탐욕으로 뭉쳤던 모자의 관계는 몰락의 시작과 함께 서로를 물어뜯는 짐승들의 싸움터로 변해버렸네요. 다음 날 윤성철 회장이 마련해준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눈을 뜬 수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비서실장을 통해 시어머니와 민준의 몰락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한 복수심보다는 그간의 세월에 대한 허무함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수진 씨, 아침 식사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시댁에 남겨두신 짐을 가지러 가실 수 있도록 조치해 두었습니다. 김 비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겁게 부풀어 오른 배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네, 감사합니다. 꼭 가봐야 해요. 그 방에 제 부모님 사진이 있거든요. 오후가 되자 수지는 김 비서와 함께 황영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압류 딱지로 가득한 집은 어제보다 더욱 을씨년스러워 보였습니다. 황영희는 초점 없는 눈으로 소파에 앉아 있다가 수진을 발견하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여긴 어쩐 일이야. 꼴 좋다 비웃으러 왔니? 제 물건 가지러 왔어요. 제 방에 있는 것들만 가지고 나갈게요. 수지는 냉정하게 대답하고는 자신이 지내던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눅눅하고 어두웠지만 그곳에는 수진의 얼마 안 되는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낡은 옷가지 몇 개, 달아빠진 책 몇 권, 그리고 액자에 담긴 부모님의 환한 미소. 수진이 짐을 챙기는 동안 황영희는 살모사 같은 눈으로 그녀의 등 뒤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수심과 증오로 들끓고 있었어요. 저것 때문에 내 모든 걸 잃었어. 곱게 보내줄 순 없지. 빈손으로, 아니, 모든 걸 빼앗긴 채로 내쫓아주겠어. 수진이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사진을 가방에 넣고 있을 때였습니다. 황영희가 갑자기 비틀거리며 수진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싹 다 가지고 나가. 이 집에서 내 흔적 따위는 보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녀는 악을 쓰며 수진의 짐가방을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자신의 손목에 차고 있던 고가의 시계를 풀어 가방 깊숙한 곳으로 쓱 밀어 넣었습니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어딜 만져. 더러운 손 치워. 황영희는 수진을 뿌리치고는 뒤로 넘어지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기다렸다는 듯이
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경찰서죠? 여기 도둑이 들었어요. 제 며느리인데 제 물건을 훔쳐서 달아나려고 해요. 네, 빨리 좀 와주세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상황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척 연기하는 황영희의 모습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악랄했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경찰 2명이 들어섰습니다.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경찰관님, 저 아이예요. 제 며느리인데 저희 집안을 풍비박산 내놓고 이제는 물건까지 훔쳐서 도망가려던 참이었어요. 황영희가 손가락으로 수진을 가리키며 악을 썼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제 집만 챙겨서 나가려던 길이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수진이 필사적으로 항변했지만 경찰의 눈은 싸늘했습니다. 일단 진정하시고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수진 씨, 가방 안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보세요. 정말 제 물건밖에 없어요.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어 경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경찰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가방 안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의 손에 들려나온 것은 번쩍이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여성용 손목시계였습니다. 수진의 눈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이거 수진 씨 물건 맞습니까? 아, 아니에요. 저는 저런 거 본 적도 없어요. 제 것이 아니에요. 그때 황영희가 기다렸다는 듯이 외쳤습니다. 저 뻔뻔한 것 좀 보라지. 그거 제 시계 맞아요. 제 보석함에 있던 건데 저게 그걸 훔친 거예요. 그녀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경찰에게 다가갔습니다. 경찰관님, 저 아이가 제 모든 걸 망쳐놓고 이제는 도둑질까지 해요. 뱃속에 애까지 가진 애가 어떻게 저런 짓을. 제발 저 아이 좀 잡아 넣어주세요. 상황은 수진에게 극도로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명백한 증거물, 그리고 눈물로 호소하는 피해자. 그 앞에서 만삭의 임산부인 수진의 항변은 그저 변명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한수진 씨, 일단 저희와 함께 서로 가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서해 가서 듣도록 하죠. 경찰의 차가운 한마디가 수진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아니라고, 정말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저 멍하니 사악한 미소를 짓고 있는 시어머니의 얼굴과 자신을 향해 뻗어오는 경찰의 손을 번갈아 볼 뿐이었습니다. 구원의 손길이라 믿었던 빛이 순식간에 더 깊은 절망의 함정으로 변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뼈를 파고드는 듯 했습니다. 경찰서 취조실의 형광등 불빛은 병원 수술실처럼 하얗고 날카로워서 그 아래 앉아있는 수진의 얼굴을 더욱 창백하게 만들었어요. 그녀는 무겁게 부풀어 오른 배를 감싸 안은 채 가늘게 떨고 있었습니다. 아니라고, 자신은 결백하다고 수십 번을 외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의심 가득한 눈초리와 기계적인 질문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말 황영희 씨의 시계를 훔치지 않았습니까? 책상을 사이에 두고 앉은 중년의 형사가 무감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제 가방에 왜 그게 들어 있었는지 저도 정말 모르겠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황영희가 그 모습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경찰관님, 저의 말 믿지 마세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하는 것 좀 보세요. 불쌍한 척 연기하는 거라고요.
뱃속의 애를 방패 삼아서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수작이에요.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어디서 감히 어미 소리야. 이 도둑년이. 황영애 씨, 조용히 하세요. 여긴 시장통이 아닙니다. 형사가 황영희를 제지했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수진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증거물이 나온 이상 그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한수진 씨, 증거가 명백합니다. 순순히 인정하면 정상 참작의 여지라도 있을 겁니다. 임신까지 한 몸으로 굳이 이를 더 키울 필요 없잖아요. 그 말이 수진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하지도 않은 죄를 인정하라는 압박, 뱃속의 아이까지 들먹이며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모는 상황이 너무도 절망스러웠습니다. 눈물이 턱을 타고 뚝뚝 떨어졌어요. 여기서 모든 게 끝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였습니다. 똑똑 마이너스. 그때 취조실 문이 노크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어요. 잘 다려진 정장 차림의 한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든 채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윤성철 회장의 비서였습니다. 누구신데 함부로 들어오십니까? 지금 조사 중인 거 안 보이세요? 형사가 날카롭게 물었지만 비서는 조금도 당황한 기색 없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해인그룹 비서실장입니다. 본 사건과 관련된 중요 증거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해인그룹이라는 말에 형사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황영희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네요. 증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저것들이 또 무슨 수작을 부리려고.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비서는 황영희의 고함을 가볍게 무시하고 형사에게 다가가 작은 USB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형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앞에 놓인 노트북에 그것을 연결했어요. 황영희는 불안한 눈빛으로 그 모습을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뭐가 나올 게 있다고 저렇게 유난이야. 어디 한번 보자고. 곧이어 노트북 화면에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습니다. 화면에는 황영희의 집 거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바로 조금 전 수진이 짐을 챙기던 바로 그 공간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황영희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영상 속 수진은 묵묵히 자신의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등 뒤로 황영희 자신이 다가가 고함을 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싹 다 가지고 나가. 영상 속 자신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자 황영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지켜보던 모두의 눈이 커졌습니다. 영상 속 황영희가 수진의 가방을 거칠게 흔드는 척하며 자신의 손목에서 시계를 푸는 장면, 그리고 수진의 눈을 피해 가방 깊숙이 그것을 재빨리 밀어 넣는 모습이 너무도 선명하게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취조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영상은 계속해서 재생되었고 황영희가 휴대폰을 꺼내 태연하게 경찰에 신고하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형사는 아무 말 없이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얼굴로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황영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수진을 향하던 의심의 눈초리는 온데간데였고 경멸과 분노가 서린 싸늘한 시선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황영애 씨, 형사의 목소리는 바닥까지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보시죠. 아니, 저건 거짓말이야. 황영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사래를 쳤습니다. 조작이야. 저건 다 조작된 영상이라고요. 윤성철 그 영감탱이가 돈으로 사람 사서 저런 거 만드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믿지 마세요, 경찰관님. 하지만 그녀의 발악은 공허한 외침일 뿐이었습니다. 형사는 책상을 탁 하고 내리쳤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습니까? 영상에 찍힌 시간, 각도, 음성까지 전부 분석 들어갈 겁니다. CCTV까지 확보하면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전부 드러날 텐데 그때도 조작이라고 우길 겁니까? 힉. 황영희는 숨을 삼키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당신이 피의자입니다. 무고죄 아시죠? 아무 죄 없는 사람, 그것도 만삭의 임산부를 상대로 이런 끔찍한 짓을 벌여 사람 인생 망치려 들면 본인 인생도 걸어야 합니다. 형사의 서슬 퍼런 말에 황영희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이 그녀의 얼굴을 뒤덮었습니다. 수지는 그저 눈물만 흘리며 눈앞의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깊고 어두운 함정 속으로 끝없이 추락하던 자신을 건져 올린 기적 같은 반격이었습니다. 무고죄로 체포된 황영희는 유치장에 수감되었습니다. 하지만 윤성철 회장의 지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오랜 세월 동안 황영희가 저질러온 모든 비리를 파헤치라고 명령했습니다. 해인그룹의 법무팀과 전문조사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황영희의 사업체 관련 서류를 전부 확보하십시오. 세금 신고 내역, 은행거래 기록, 임대차 계약서, 직원 고용 기록까지 빠짐없이 말입니다. 윤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용서란 없었어요. 수진의 부모님이 목숨을 걸고 지켜준 은인의 딸을 15년간 착취하고 학대한 대가를 그는 반드시 치르게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조사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황영희가 운영하던 의류 도매업체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속을 들여다보니 범죄의 온상이었어요.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탈세, 직원들 4대 보험 미가입은 기본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불법 하청업체를 통한 위조 상품 유통이었습니다. 회장님, 황영희가 중국산 짝퉁 명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정황이 확실합니다. 관세청 자료와도 대조했는데 허위 원산지 표기만 수백 건이 넘습니다. 좋습니다. 즉시 고발하십시오.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밝혀내야 합니다. 법무팀장이 두툼한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추가로 확인된 사항이 있습니다. 황영희는 지난 5년간 직원 15명의 급여에서 4대 보험료를 공제했으면서도 실제로는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횡령 금액만 8천만 원이 넘습니다. 직원들은 알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급여 명세서를 조작해서 마치 정상적으로 가입된 것처럼 속였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나중에 병원에 갔다가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걸 알고 황영희에게 따졌지만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해고당했다고 합니다. 윤 회장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 피해자들 명단 확보해서 검찰에 전달하십시오. 진술 확보에 협조하라고 전하고요. 며칠 후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황영희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어요. 이른 아침 수십 명의 수사관들이 들이닥쳤고 컴퓨터와 장부, 서류들이 박스째 압수되어 나갔습니다. 황영희가 그토록 아끼던 명품 가방과 보석함도 증거물로 압수되었습니다. 범죄 수익으로 구입했다는 혐의 때문이었어요. 민주는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살던 집이 어머니가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사실은
범죄의 대가였다는 현실이 너무도 참담했어요. 박민준 씨, 혹시 어머니의 불법 행위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수사관의 질문에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진실인지조차 스스로 확신할 수 없었어요.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유치장 안의 황영희는 날이 갈수록 초췌해져 갔습니다. 거울도 없는 좁은 방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지옥 같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도 자신이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좀 불러줘요. 내가 변호사 선임할 권리가 있잖아요. 하지만 변호사 선임 비용을 댈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계좌는 이미 전부 동결되었고 민준에게는 돈이 없었어요. 결국 국선 변호인이 선임되었지만 그는 형식적인 변론만 할 뿐이었습니다. 피의자 황영희는 사망보험금 횡령, 무고, 사기, 위조상품 유통, 상습 탈세, 근로기준법 위반 등 총 23개 혐의로 구속 기소됩니다. 검사의 차가운 선언이 떨어지자 황영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구속이요? 안 돼요. 나 여기서 못 버텨요. 제발 보석 좀 시켜주세요. 보석 신청은 변호인을 통해 하시면 됩니다. 다만 혐의가 중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사는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황영희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벌써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나가야 해. 여기 갇혀 있으면 끝이야. 일단 보석만 받으면. 그 다음은 그때 생각하자. 민주는 어머니를 위해 이곳저곳을 뛰어다녔습니다. 친척들에게 손을 벌렸고 남아있던 신용카드를 긁어가며 보석 보증금을 모았어요. 결국 그는 집까지 담보로 잡히는 걸 감수하고 간신히 보석금 5천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어머니, 보석 신청했습니다. 법원에서 허가만 나면 나오실 수 있어요. 접견실 유리 너머로 아들의 말을 들은 황영희의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잘했어, 민준아. 역시 넌 내 아들이야. 엄마 나가면 전부 다 갚아줄게.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른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가기만 하면 돼. 그 계집애한테 반드시 복수할 거야. 나 하나 죽더라도 그 애도 절대 행복하게 못 살게 만들어주겠어. 보석 심사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검사는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변호인은 피의자가 도주할 염려가 없고 거주지가 명확하며 건강상 이유로 구금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어요. 황영희는 심사 당일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연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전자발찌 착용, 출국 금지, 매주 경찰서 출석 의무 등 까다로운 조건이 붙었지만 황영희에게는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일단 밖으로만 나가면 됐으니까요. 차가운 쇠문이 열리고 황영희가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며칠 사이 헬쑥해진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두 눈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눈빛은 후회나 반성이 아닌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지독한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황영희가 다시 등장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잠시 후 악의 화신이 되는 그녀를 만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구치소 앞 저만치에서 아들 민준이 초조하게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다가와 팔을 붙들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거나 내가 뭘 잘했다고 날 걱정하는 척이야. 황영희는 뱀에라도 쏘인 듯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모든 사람이 자신을 비웃는 것만 같았어요. 집은 어떻게 됐어? 압류는 풀렸고? 그녀의 물음에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요. 아직. 게다가 회사에서도 완전히 끝난 것 같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결정이 났어요. 뭐? 파면이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기자회견 때문에 온 세상이 알게 됐잖아요. 만삭의 아내를 버리고 무고까지 한 비정한 인간이라고. 회사 이미지가 중요하다면서 저를 내쳤어요. 이 바닥에서 재취업도 힘들 겁니다. 민준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하자 황영희의 눈빛이 더욱 사납게 타올랐습니다. 끝나?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그녀는 싸늘하게 말하며 아들을 앞질러 걸어갔습니다. 모자 사이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겨우 잡은 택시를 타고 허름한 모텔로 향하는 내내 차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모텔 방에 들어서자마자 황영희는 낡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에서는 마침 한수진의 기자회견 영상이 자료화면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해인그룹의 후계자로 당당하게 단상에 선 한수진의 모습이었습니다. 저 계집애, 저것 때문에 황영희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저 계집애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이, 그리고 내 아들 내 인생까지 전부 나락으로 떨어졌어. 평생을 공들여 쌓아 올린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고. 어머니, 진정하세요. 우리가 지금 뭘 할 수 있겠어요. 변호사 말로는 무고죄까지 더해져서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데. 닥쳐. 황영희는 테이블 위에 있던 물컵을 벽에 집어 던졌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너처럼 무능하고 비겁하니까 평생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야. 난 달라. 난 이렇게 안 끝나. 절대로. 그녀는 광기 어린 눈으로 아들을 쏘아보고는 자신의 핸드백 깊숙한 곳에서 낡은 휴대폰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민준도 처음 보는 물건이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뭐예요? 넌 몰라도 돼. 아니, 모르는 게 좋을 거야. 너는 그냥 여기서 쥐 죽은 듯이 숨만 쉬고 있어. 그녀는 아들을 방에 남겨둔 채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네요. 잠시 후 그녀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낮게 깔고 뱀처럼 속삭였습니다. 나야.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 오랜만이지. 용건만 간단히 할게. 한수진, 그 계집애 곧 애 낳을 때가 됐을 텐데. 어느 병원에서 낳는지 언제쯤인지 정확하게 알아봐줘.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녀는 잠시 말을 끊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증오로 일그러진 악마의 얼굴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뭘 할 거냐고? 사냥은 먹잇감이 가장 약해졌을 때 하는 법이지. 그녀는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주지. 그동안 차명으로 빼돌려둔 거, 그거 전부 다 줄 수 있어. 그러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을 쓸 수 있는 사람으로 구해. 수화기 너머의 상대가 무언가 더 묻는 듯 했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을 가장 끔찍한 지옥으로 만들어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그 계집애와 뱃속의 애새끼까지 내 손으로 전부 끝장낼 거야. 아주 고통스럽게 내 아들이 겪은 것보다 1000배, 10,000배는 더 처절하게. 전화를 끊은 그녀는 한참 동안이나 거울 속 자신을 노려보았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것은 잠시 잠깐의 자유일 뿐 더 깊은 지옥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라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검은 계획은 그렇게 조용하고 은밀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해인그룹 본사 건물 내 최고급 의료시설을 갖춘 VIP 병원. 윤성철 회장이 마련해준 특별 산부인과에서 수진은 정기 검진을 받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아기가 이제 곧 세상에 나올 준비를 마친 것 같네요. 예정일이 이번 주라고 했죠? 담당 의사가 초음파 화면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맞아요. 선생님, 아기 건강한 거 맞죠? 수진의 목소리는 설렘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심시켰어요. 물론이죠. 아주 건강합니다. 다만 첫 출산이시니까 진통이 시작되면 바로 병원으로 오셔야 해요. 혹시 모르니 오늘부터는 가까운 곳에만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지는 부푼 배를 쓰다듬으며 천천히 진료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는 강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가씨, 회장님께서 오늘 저녁 식사 함께 하시자고 하십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물론이죠. 회장님께 그동안 신세를 너무 많이 졌는데 제가 감사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어요. 수진이 차에 오르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아랫배에서 묵직한 통증이 밀려왔어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 씨, 괜찮으세요? 강 비서가 황급히 수진을 부축했습니다. 수진은 한 손으로 배를 감싸 쥐고 다른 손으로는 차문을 붙잡으며 가까스로 중심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잠깐 배가 당기는 것 같았는데 이제 좀. 그런데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진의 다리 사이로 따뜻한 액체가 흘러내렸습니다. 양수가 터진 거예요.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비서님, 저 양수가 터진 것 같아요. 네, 지금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병동으로 모시겠습니다. 강 비서는 당황하면서도 침착하게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수진을 조심스럽게 앉히고는 병원 응급벨을 눌렀어요. 곧바로 간호사들이 달려왔고 수진은 분만실로 옮겨졌습니다. 산모님, 진통 간격이 어떻게 되세요? 아직 규칙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수진이 말을 하던 중 또다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강했어요. 온몸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양수가 터졌으니 서둘러야 합니다. 지금 바로 분만 준비하겠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수지는 분만대에 누운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어요. 천장의 하얀 조명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회장님께 연락드렸나요? 네, 지금 오시는 중이십니다. 걱정 마세요. 강 비서가 수진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진통은 점점 더 강해지고 간격도 짧아졌어요. 으악! 수진의 비명이 분만실을 울렸습니다. 온몸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어요. 손톱이 파고들 정도로 침대 난간을 꽉 붙잡았지만 통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모님, 힘내세요. 조금만 더 힘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힘주세요.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수진의 의식은 이미 흐릿해지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번쩍이더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빠, 엄마, 저 할 수 있을까요? 이 아이를 정말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요? 수진의 머릿속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들이 손을 내밀며 말하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수진아. 넌 잘할 수 있어. 우리가 지켜줄게. 으악. 수진은 있는 힘을 다해 힘을 주었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어요.
정신이 아찔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머리가 보입니다. 조금만 더요. 의사의 격려가 들렸습니다. 수지는 이를 악물고 다시 한번 있는 힘을 다해 힘을 주었어요. 으윽. 그리고 마침내 으앙, 으앙. 우렁차고 건강한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아들입니다. 간호사가 하얀 수건으로 아기를 감싸 안고 수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 꼭 쥔 작은 주먹, 그리고 힘차게 울어대는 입.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아기.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이 가슴으로 전해졌어요. 아기는 엄마의 품에 안기자 울음을 멈추고 작은 눈을 끔뻑이며 수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안녕, 안녕, 내 아가. 엄마가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지? 이제 괜찮아. 엄마가 평생 너를 지켜줄게. 수지는 아기의 작은 손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과 슬픔이 이 작은 생명 하나로 인해 의미 있는 것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분만실 문이 열리며 윤성철 회장이 들어섰습니다. 그는 수진과 아기를 보자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수고했습니다, 수진 씨. 정말 장하게 해냈습니다. 회장의 눈가에도 촉촉하게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아기의 작은 얼굴을 들여다보았어요. 참 예쁘게 생겼구나. 우리 손자를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수진의 어깨를 다정하게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아이와 함께 우리 모두 행복해질 겁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기를 꼭 껴안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 햇살이 가득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어요. 길고 어두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마침내 봄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드는 일인 특실. 갓 태어난 아기는 색색, 고른 숨을 내쉬며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창백한 얼굴로 남아 희미한 미소를 머금은 채 아기 침대에 누운 작은 생명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할 보물이었지요. 길고 고통스러웠던 출산의 여파로 온몸이 욱신거렸지만 아이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고 있노라면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수진 씨, 기력은 좀 어떠세요? 병실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온 강 비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아이 얼굴 보고 있으니 힘이 나네요. 수진이 나직이 대답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가늘고 힘이 없었지요. 회장님께서 조금 이따 들르시겠다고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외부 손님 면회는 당분간 일절 금지하라고 지시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좋겠어요. 강 비서님도 어서 퇴근하세요. 며칠 동안 고생 많으셨잖아요. 아닙니다. 수진 씨 곁을 지키는 것이 제 일인걸요. 잠시 회사에 처리할 일이 있어 다녀오겠습니다. 필요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강 비서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다시 찾아온 고요함 속에서 수지는 갓 태어난 아이의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매만졌어요. 그때 병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담당 간호사였습니다.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식사가 담긴 트레이를 들고 있었어요. 산모님, 식사하셔야죠. 원기 회복에 좋은 미역국, 특별히 진하게 끓여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마침 배가 고팠는데 잘 됐네요. 수진이 힘겹게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키자 간호사가 재빨리 다가와 등 뒤에 쿠션을 받쳐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침대 위 테이블에 정성스럽게 식사를 차려주었지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미역국에서는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풍겨왔어요. 많이 드시고 얼른 힘내셔야죠. 아기가 이렇게 예쁜데 돌보시려면 체력이 중요하잖아요. 간호사는 상냥하게 말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그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숟가락을 들었어요. 네, 정말 그래야겠어요. 잘 먹겠습니다. 그런데 수진이 숟가락으로 국을 뜨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간호사의 얼굴이 애써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입꼬리는 경련하듯 파르르 떨렸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산모님. 간호사가 무언가 말을 하려다 말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녀의 두 눈은 불안하게 흔들리며 수진과 미역국 그릇 사이를 초조하게 오갔습니다. 수진은 들고 있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왜 그러세요?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요즘 좀 피곤해서요. 잠을 잘 못 자서 그런가 봐요. 간호사는 손사래를 치며 황급히 변명했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수진의 시선을 피하며 불안한 듯 자신의 손가락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손 역시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수진의 머릿속에 순간 서늘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그동안 겪어온 수많은 위협들이 그녀의 감각을 짐승처럼 예민하게 만들어 놓은 탓이었지요. 선생님, 저 좀 봐요. 수진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간호사는 마지못해 고개를 들었지만 여전히 수진의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했어요. 혹시 이 음식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네. 아니에요. 무슨 그런 말씀을. 제가 직접 챙겨온 건데요. 간호사는 질겁하며 소리쳤다. 너무나 과장된 반응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떨리는 손으로 미역국 그릇을 수진 쪽으로 더 가까이 밀었습니다. 어서 드세요, 산모님. 식으면 맛없어요. 몸에 좋은 거니까 꼭 다 드셔야 합니다. 그녀는 마치 주문을 외우듯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와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황영이가 건넨 두툼한 돈 봉투의 무게와 눈앞의 연약한 산모와 갓난아기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 사이에서 그녀의 영혼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만큼은 이 순간의 의미를 아실 겁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로 갈지 계속 함께 해주시고 수진이에게 응원의 한 말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 전이시라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수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천천히 다시 숟가락을 들어 간호사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미역국에 숟가락을 천천히 담갔습니다. 숟가락이 뜨거운 국물 속으로 들어가는 그 찰나의 순간, 바로 그 순간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윤성철 회장이 급하게 들어섰습니다. 그의 뒤로는 경찰 2명과 강 비서가 따라 들어왔어요. 수진 씨, 그 음식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병실을 울렸습니다. 수진은 숟가락을 든 채 얼어붙었어요. 간호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이게 무슨... 경찰관님들, 저 사람입니다. 회장이 간호사를 가리키자 경찰 2명이 재빨리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은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간호사가 뒷걸음질 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두 다리는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경찰이 그녀의 팔을 잡자 간호사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산모님.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제 딸이 백혈병인데 치료비가 없어서 그 여자가 5천만 원을 준다고 해서 간호사의 고백에 병실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역국 그릇을 내려다보았어요. 강 비서, 저 음식 증거물로 압수하십시오. 회장의 지시에 강 비서가 재빨리 음식 트레이를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경찰은 간호사에게 수갑을 채우며 물었습니다. 황영희로부터 얼마를 받았고 무엇을 음식에 넣었습니까? 청산가리요. 청산가리 소량을. 죽을 정도는 아니지만 산모가 심각한 고통을 받을 거라고 했어요. 5천만 원 중 절반은 미리 받았고 간호사는 흐느끼며 자백했습니다. 수지는 내 아이를 감싸 안으며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회장님, 어떻게 하셨어요? 황영희의 통화 기록을 감청하고 있었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뒤 수상한 연락을 계속하더군요. 추적 끝에 오늘 이 병원 간호사가 매수되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회장은 수진의 어깨를 다독이며 안심시켰습니다. 이제 곧 괜찮아질 겁니다. 경찰이 간호사를 끌고 나가려 할 때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요. 손 치우라고요. 내가 누군지 알아? 저기 있는 애 시어머니야. 내 손주 보러 왔는데 왜 못 들어가게 해? 황영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회장이 재빨리 병실 문을 열고 나가자 복도에서는 황영희가 다른 경찰관 2명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기 옷이 담긴 쇼핑백이 들려 있었어요. 황영희 씨, 당신도 체포합니다. 살인교사 및 영아육의 미수 혐의로. 무슨 헛소리야. 황영희는 발악했지만 경찰은 이미 그녀의 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는 CCTV 화면을 확인하던 강 비서가 다가왔어요. 회장님, CCTV에 황영희 씨가 간호사에게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어제 저녁 병원 뒤편 주차장에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신생아실 앞을 배회하는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도 증거로 확보하십시오. 황영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눈에 광기를 담은 채 소리쳤어요. 그래, 내가 했어. 그래서 어쩔 건데. 저 계집애는 우리 집안을 망쳤어. 내 아들 인생을 다 파괴했다고. 그러니까 저것도 똑같이 당해야지. 고통받다가 죽어야 한다고. 어머니. 복도 저편에서 민준이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닥쳐, 민준아. 넌 몰라. 엄마가 얼마나 분한지. 저 계집애 부모가 죽을 때 받은 보험금, 그거 원래 우리 거였어. 내가 15년 동안 그 애 키워줬잖아. 먹여주고 재워줬다고. 황영희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원수로 갚아? 윤성철 그 늙은이를 끌어들여서 우리 모자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절대 용서 못해. 저것도 똑같이 다 잃어봐야 해. 저 계집애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 새끼를 빼앗아야 정신을 차리지. 그래서 아기를 납치하려 했습니까? 경찰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황영희는 비웃음을 지었어요. 납치? 웃기지 마. 그건 내 손주야. 내 아들 핏줄이라고. 저 계집애 같은 것이 키울 자격이 없어. 내가 데려다 키울 거야.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서
나중에 해인그룹을 물려받게 만들 거라고.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탐욕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계집애는 사라져야 해. 저것만 없으면 내 손주가 자연스럽게 상속자가 되잖아. 윤성철 그 늙은이도 결국엔 내 손주한테 모든 걸 물려줄 수밖에 없어. 그게 내 계획이었어. 병원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민준이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윤성철 회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변하지 않는군요. 황영희 씨. 사람의 목숨을 수단으로밖에 보지 못하다니. 웃기지 마. 당신도 마찬가지잖아. 재벌들은 다 똑같아. 돈과 권력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잖아. 아닙니다. 저는 은인의 딸을 지키기 위해 이 모든 일을 했습니다. 당신처럼 욕심 때문이 아닙니다. 회장의 단호한 말에 황영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경찰이 그녀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가시죠. 더 이상 할 말이 없으시면. 황영희는 끌려가면서도 병실 문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한수진, 내가 행복할 줄 알아? 절대 그럴 일 없을 거야. 내가 저주해 줄 테니까. 어머니. 민준이 절규했지만 황영희는 이미 복도 저편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어요. 사흘 후 긴급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황영희는 유치장에서 취조실로 끌려왔어요. 형사가 냉정한 표정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황영희 씨, 증거가 명백합니다. 간호사 이미선 씨의 자백, 통화 기록, CCTV 영상, 그리고 독극물 분석 결과까지 전부 나왔습니다. 황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도끼로 가득했어요. 당신은 수진 씨를 살해하고 아기를 납치하려 했습니다. 동기가 뭡니까? 한참의 침묵 끝에 황영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부모한테서 받은 돈. 그거 내가 15년 동안 그 애 키우는데 다 썼어. 나한테는 양육비였어. 그런데 윤성철 그 늙은이가 나타나서 모든 걸 망쳐놨잖아. 그래서 복수하려 했다는 겁니까? 복수?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난 그냥 내 것을 되찾으려 한 거야. 저 계집애는 아무것도 없는 고아였어. 내가 없었으면 길바닥에서 굶어 죽었을 거라고. 그런데 감히 나한테 대들어? 날 경찰에 넘겨? 그녀의 목소리는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 그건 내 아들 핏줄이야. 내 손주라고. 저 계집애 같은 것이 키울 자격이 없어. 해인그룹 재산도 원래는 내 손주 차지여야 맞는 거야. 당신 논리대로라면 수진 씨 부모님의 유산도 수진 씨 것이 맞지 않습니까? 형사의 반박에 황영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 달 후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어요. 황영희는 초췌한 모습으로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검사가 논고를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보석 중에 또다시 중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만삭의 산모를 살해하고 신생아를 유괴하려 한 계획적 범죄입니다. 더욱이 의료인을 매수하여 범행을 실행하게 했으니 그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황영희는 비명을 질렀어요. 무기징역이라고? 말도 안 돼. 내 손주를 데려가려 한 게 뭐가 잘못이야.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의사봉을 내리쳤습니다. 재판은 2달간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선고 공판일이 왔습니다. 피고인 황영희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법정안이 숨죽였습니다. 피고인은 은인의 딸을 15년간 착취하고 보험금을 횡령했으며 무고죄로 임산부를 고통에 빠뜨렸다. 그뿐만 아니라
보석 중에 산모를 살해하고 영아를 유괴하려 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 범죄다. 판사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 말했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 황영희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쿵 마이너스. 황영희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또한 추징금 8억 원을 명하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0억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 판사가 의사봉을 내리쳤습니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황영희는 항소했지만 결국 25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녀는 교도소로 이송되었어요. 탐욕의 대가는 너무도 가혹했습니다. 차가운 교도소 접견실의 공기는 유리 칸막이 너머로도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던 황영희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잿빛 수위는 한때 화려했던 그녀의 모습을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됐구나. 이 어미를 이런 시궁창에 쳐넣고 나니 속이 시원해.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민주는 아무 대답 없이 마른 입술만 깨물었어요. 어머니의 앙상한 손목과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이 그의 심장을 찔렀지만 연민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독한 허무함이 온몸을 감쌀 뿐이었죠. 어머니, 모든 건 저희가 자초한 일입니다. 민준이 힘겹게 내뱉은 말에 황영희는 코웃음을 쳤어요. 자초? 웃기지 마라. 다 그 계집애 때문이야. 한수진, 그 악독한 것이 우리 모자를 이간질하고 모든 걸 망쳐놨어. 아니요. 수진 씨는 아무 잘못 없어요. 처음부터 모든 걸 욕심냈던 건 우리였잖아요. 아버지의 유산을, 해인그룹을, 수진 씨의 행복까지 전부 빼앗으려 했던 건 바로 우리였어요. 시끄러워. 닥치지 못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감히 내게 이럴 수 있어. 황영희가 유리벽을 세게 내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간수의 제지에도 그녀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어요. 민주는 그런 어머니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의 욕심에 제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 않아요. 뭐? 너 지금 뭐라고? 어머니도 지은 죄, 이곳에서 평생 뉘우치며 사세요. 전 더 이상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민주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등 뒤로 어머니의 저주 섞인 절규가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놈, 너도 평생 불행할 거다. 이 어미처럼 비참하게 죽어갈 거라고.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접견실 문이 닫히는 순간 황영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차가운 복도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어요. 모든 것을 잃은 민주는 작은 오피스텔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그 어느 불빛 하나도 그를 위한 것은 아니었네요. 그는 낡은 앨범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 시절의 수진과 자신이 있었습니다. 수진의 부모님도 함께였죠. 그때는 모든 것이 순수하고 행복했습니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걸까? 그의 목소리가 텅 빈 방 안을 낮게 울렸습니다. 그는 수진에게 속죄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어떤 얼굴로 그녀를 마주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지워지지 않는 후회와 평생을 안고 가야 할 죄책감뿐이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해인그룹이 새로운 복지재단을 설립했다는 신문 기사가 놓여 있었습니다. 기사 속 아들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는 수진의 사진을 보며 민주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해야 해, 수진아. 정말 미안했다. 그것이 그가 그녀에게 건넬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그는 앨범을 덮고 깊은 어둠 속으로 천천히 잠겨들었습니다. 그의 시간은 과거의 어느 날에 멈춘 채 더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차가운 교도소 독방. 황영희는 창살 너머로 들어오는 희미한 햇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백발이 성성하게 늘어났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파였습니다. 3년이란 시간이 그녀를 급격하게 늙게 만들었습니다. 수감번호 1047, 면회 나오세요. 교도관의 목소리에 황영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누가 왔을까? 민준일까? 하지만 아들은 이미 2년 전부터 면회를 끊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왔을 때 그가 남긴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 놓아드리겠습니다. 어머니도 저를 놓아주세요. 면회실에 들어서자 유리 너머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교도소 상담 목사였어요. 황영희는 실망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황영희 씨, 오랜만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보시다시피 잘 지내죠. 여기서 뭘 어떻게 지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칠고 메말라 있었습니다. 목사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성경책을 펼쳤어요. 오늘은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 용서요? 그게 저한테 무슨 소용이에요? 전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황영희 씨, 혹시 한수진 씨 부모님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질문에 황영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왜 그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들이 황영희 씨에게 어떤 분들이었는지 생각해 보셨냐는 겁니다. 황영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밤마다 꾸는 악몽 속에서 그 부부는 언제나 나타났어요. 환하게 웃으며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던 그들의 모습이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그분들은 좋은 분들이었어요. 황영희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도와주셨어요. 한 번도 재촉하지 않으셨고, 심지어 보증까지 서주셨죠. 그런데 전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졌습니다. 전 그 은혜를 저주로 갚았어요. 그분들이 돌아가신 후에 수진이를, 그 어린아이를, 처음으로 후회의 감정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황영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전 괴물이에요. 인간도 아니에요. 제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목사는 조용히 그녀의 오열을 지켜보았습니다. 3년간 단단하게 굳어있던 그녀의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해인그룹 본사 회장실. 넓고 밝은 사무실 한쪽에는 아기 놀이방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3살이 된 아이는 블록을 쌓으며 제잘거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거 봐요. 제가 집 만들었어요. 오, 우리 도윤이 정말 잘 만들었구나. 윤성철 회장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옆에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수진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회장님, 이번 분기 실적 보고서 확인하셨죠? 복지재단 쪽 예산 증액건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수진 씨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증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한부모 가정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할 것 같아요. 수진의 목소리는 3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윤 회장은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십시오. 수진아가 재단 이사장을 맡은 후로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과분한 말씀이세요.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분들께 돌려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리며 강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박민준 씨가 밖에서 뵙기를 청합니다. 수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윤 회장이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잠시 후 초라한 모습의 민준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3년 사이 그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값싼 점퍼에 낡은 운동화를 신은 그의 모습은 한때 잘 나가던 회사원이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수진아, 아니 수진 씨,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수진은 복잡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민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 회장이 제지하려 했지만 수진이 손짓으로 말렸어요. 수진 씨,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신이 고통받는 걸 알면서도 외면했고 어머니의 악행을 묵인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죄책감을 안고 3년을 살았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당신의 얼굴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그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을 했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어요. 민준 씨,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수진 씨, 저도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미움과 원망 속에서 살아야 하나 아니면 놓아주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나.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도윤이를 낳고 나니 알겠더라고요. 미움을 품고 살면 그 독이 제 아이에게도 전해진다는 걸요. 민준 씨, 저는 당신을 용서해요.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윤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로 살아가도록 노력할게요. 그는 깊게 절을 한 후 뒤돌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수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윤 회장이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수진 씨. 회장님, 제가 제대로 한 걸까요? 그럼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겁니다. 이제 수진아는 완전히 자유로워진 겁니다. 그로부터 1년 후 해인그룹 본사 대강당에는 임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는 윤성철 회장과 수진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윤 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한수진 씨를 제 양딸로 정식 입적했음을 공표합니다. 장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한수진 씨의 부모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해인그룹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고자 합니다. 회장은 수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수진 씨는 지난 4년간 눈부신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복지재단 이사장으로서 수많은 소외된 이들을 도왔고 경영 수업을 받으며 훌륭한 리더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해인그룹의 미래를 그녀에게 맡기고자 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녀가 윤 회장을 아버지라고 부르자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한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부모님을, 재산을, 존엄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제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그 은혜를 세상에 돌려드리며 살겠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울먹였지만 단단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께 부끄럽지 않은
그리고 제 아들 도윤이에게 자랑스러운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수지는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4살이 된 도윤이가 달려와 엄마를 껴안았어요. 엄마, 할아버지가 엄마 최고래요. 그래, 우리 도윤이도 최고야. 수지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봄 햇살이 가득 쏟아지고 있었어요. 윤 회장이 다가와 수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수진아,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되었구나.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와 기쁨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의 눈물이었습니다. 도윤이가 창밖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저기 봐요. 무지개예요. 과연 먹구름 사이로 선명한 무지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수지는 아이를 안은 채 그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았어요. 긴 폭풍이 지나가고 마침내 찾아온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행복한 거죠? 그럼 우리 도윤이. 우리는 아주 행복해. 수지는 아이의 머리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어둠의 끝에서 그들은 마침내 빛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들의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미난 사연 계속 들으실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꾹 눌러주시고 주변에 공유도 해주세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다음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이 함께 하시길 소망하겠습니다.